부산 연산동 오피스텔 앞에 시민들이 몰려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언니가 살해당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휴대전화를 놓지 않았다는데요. 이 핸드폰이 지금 이제 언니가 없는 상황에서는 언니를 대신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수단인 거죠. 지난해 9월 112 종합 상황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십니까? 제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버렸네요. 여자친구는 어디 있어요? 그 집에 있고 저는 나가지고 옥상에 있죠. 뛰 내리려고요. 그날 남자를 목격한 분을 어렵게 만났는데요. 동네는 바람 뒤집혔지. 다 막아놨고 여기 사람들 쫙 뭐가 저기야. 저기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에어매트 오고 뭐 막 이러지. 거기 아마 한 30분 이상 되겠을 거예요. 30분 넘는 투신 소동 끝에 경찰이 그를 검거했습니다. 올해 33살의 남성. 경찰이 곧바로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상처가 급소인 목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하얀 베드가 빨갛게 쳐져서 물들어 있더라고요. 백지창처럼 얼굴이 하얗게 핏기 하나 없이 해가지고 너무 억울한 표정. 이제 겨우 24살. 딸 미나 씨를 살해한 건 헤어진 남자친구였습니다. 제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버렸네요. 언니 휴대폰인데 사망하기 직전까지 바로 쓰던 핸드폰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면은 중요한 자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있는 내용을 포렌식을 해달라 경찰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건 자기들이 해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냥 돌려주더라고요. 핸드폰을 풀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냥 일단 사설 업체를 찾아갔죠. 포렌식으로 열린 휴대전화엔 충격적인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요하게 언니 집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헤어진 남자친구입니다. 이런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언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가 느끼는 고통인 것처럼 저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심한 줄은 모르고 있었어요. 초인종 테러가 시작된 건 지난해 3월 22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동생은 언니의 다급한 SOS를 받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날이 헤어진 날 당일 새벽이어서 비밀번호를 바꿨을 거예요. 비밀번호 치고 막 들어오려고 하고 방해금지 모두 해놨는데 전화 계속 온다, 뭐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저랑 새벽에 실시간으로 카톡을 했었거든요. 이별을 선고한 바로 다음 날부터 남자가 밤낮 없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휴대전화 속 그는 무척 집요했습니다. 저 부재중 전화가 다... 전화가 올 때마다 언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은 얘는 칼 들고 찾아와서 나를 찌를 새끼야, 너무 무섭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런데 언니의 휴대전화에서 눈에 띄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언니가 심리 상담을 받은 건데요. 심리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가 작년 3월 29일이죠. 언니가 이곳을 찾은 건 헤어진 지 일주일 후. 그런데 이때 상흔이 좀 여러 가지 다박상이라든지
얼굴에 이렇게 맞은 흔적이 있어서 물어봐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언니가 폭행을 당한 상태였다는데요. 상담 중간중간에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전화가. 남자친구. 마지막에는 좀 많이 심했죠. 상담을 못할 정도로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결국 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도 남아 있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을 받았고 데이트 폭행까지 다 잡아서 하고 싶은데 그 가해자가 그 증거인 제 휴대폰을 완전 박살 내버렸거든요.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포렌식 같은 수사가 가능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한 건 총 3차례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찰의 조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후 귀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는 그 지점이 무척 아쉽다고 합니다. GPS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서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스토킹 처벌법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은 접근 금지 명령 신청도 안 했어요. 잠정 조치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위치 추적 장치도 안 했겠죠. 그래서 피해자를 속절없이 잃은 거예요. 결국 견디다 못한 언니는 집을 나와 임시 피난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당시 긴급 주거 지원을 도와준 담당자는 언니를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만났을 때 사실 기억이 굉장히 생생한데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와 진짜 마르신 분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다리도 되게 앙상할 정도다라고 이제 느낌이 들었었고 입안이 닫혀서 말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라고 표현을 하시긴 하셨거든요. 당시 언니 미나 씨는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가장 특징적으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는 안전하게 이별하고 싶었어요 라는 아예 그 딱 특정한 단어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전하게 이 사람이랑 점점점 멀어질 방법을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강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한 달 동안 지낸 임시 거처에서 나온 후 미나 씨는 새로 집을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마침내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더 집요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락처가 다 차단당하니까 자기 주변 지인들 번호로 또 문자나 전화를 해서 저 친구 누군데 연락 좀 받아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뭐 이런 연락을 지인들을 동원해 연락을 하는가 하면 홈마켓 아이디까지 알아내서 연락 좀 봐라 이런 식으로도 진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괴롭혔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알바하는 사장님 번호도 막 알아가지고 하고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쓰든 방법과 수단을 안 가리고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급기야 미나 씨를 만나게 해달라며 친구를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전 남자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제발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연락이 너무 안 된다. 제 폰으로도 한번 연락 계속 해보고 싶어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소연 듣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쯤에는 그 사람이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 번만 다시 만나게 해주면 살다가 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은 자기가 죽여준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한다고 생각하고 아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보냈죠, 그때는. 죽음의 그림자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가 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두고 계단으로 향하는데요. 어두운 계단에 앉아 무려 4시간 동안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미나 씨가 배달 음식을 시킨 건데요. 그가 대신 결제를 한 후 음식은 다시 기사에게 돌려줍니다. 깜짝 이벤트를 할 거라며
음식을 문 앞에 두고 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남자가 미나 씨를 향해 달려듭니다. 살해 장소는 현관문 바로 앞. 문을 열자마자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그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이름 말할 수가 없죠. 엄마로서 꿈에서라도 진짜 꽉 안아주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혼자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일 보고 매일 밤에 울어요. 보고 싶어서. 딸이 지난 4월 전 남자친구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5년, 위치 추적 장치 10년 부착 명령. 그런데 판결문 어디에도 스토킹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데요. 왜일까요? 살인으로 그냥 기소한 거죠. 병합 사건으로 안 하겠다라는 거죠. 경찰 수사기관 뭐 이런 데에서 그게 큰 발목일 거예요. 연인 관계에 스토킹 적용하는 게 그게 맞냐.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뭔가 할 말이 남아있겠지. 자꾸 찾아가서 설득해보고 싶겠지. 이런 굉장히 안이한 생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봤던 거죠. 검찰은 왜 스토킹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접수된 거는 1월 달로 돼 있거든요.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긴급한 사건들이 많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검사님께서는 이제 기록 검토 중이시거든요. 10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 중이랍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그 당일에 바로 사건 조회하니까 항소장을 이미 냈더라고요. 바로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항소장 냈더라고요. 사실 항소를 해도 저희 쪽에서 먼저 항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다시 사회에 나와서 살아갈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죠, 진짜. 자신에게 내려진 처벌이 너무 무겁답니다. 반성하고 있으니 형을 깎아달라고요. 그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반성문의 수신인은 모두 존경하는 재판장님이었습니다. 판사한테만 반성문을 내놨더라고요. 뭐 미안하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저희 가족들한테 사과한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말로 반성한다고는 누가 못해요. 태도로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자꾸 반성을 한다고 하니까.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제 억울한 심정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탄원서를 적어왔습니다. 죽기 전 우리 딸은 피고인에게 400회가 넘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급기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피고인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1심의 재판 과정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그때 받은 상처가 아립니다. 부디 딸이 살해되기 전 겪어야 했던 고통도 양형에 반영해 주십시오.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 어머니와 동생도 재판에 참석했는데요. 동생의 손에는 주인을 잃은 휴대전화가 들려 있습니다. 25년보다는 무거운 형을 반드시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떨리기도 하는데 저도 엄마랑 똑같이 무기징역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1심보다 5년 늘어난 징역 30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습니다.
이런 범죄를 중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해자를 제재하는 겁니다. 가해자 그냥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피해자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결국 살해하고 이거 지금 첫 번째 일입니까? 가장 피해자에게 가혹하고 가장 가해자에게 관용스러운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전 남자친구는 형이 무겁다며 또다시 상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딸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잘했지? 응? 엄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네 원한 꼭 갚게 해줄 테니까 마음 편히 있어. 살아서도 살해된 후에도 인정받지 못한 고통. 그 비하인드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까지 남은 가족은 꼭 버텨낼 겁니다.